저는 103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한테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오래 살려면 이걸 먹어라 저걸 먹지 마라, 매일 운동을 해라, 잠을 몇 시간 자라, 그런 말들이요.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병원에서, 주변 사람들한테서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먹는 걸 잘 관리해야 한다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사는 게 더 복잡해지지 않던가요? 저도 한때 그런 줄 알았어요.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안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오래 사는 줄 알았어요. 순수하게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103년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주변에서 건강에 그렇게 철저하게 신경 쓰던 사람들이 먼저 갔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뒷산을 올라가던 사람도 갔어요. 유기농만 골라 먹고 설탕은 입에도 안 대던 사람도 갔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해마다 좋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다시 못 일어났어요. 모든 규칙을 지키던 사람도, 모든 걸 조심하던 사람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어요. 반대로 저처럼 된장찌개에 밥 말아 먹고 가끔 과자도 집어먹고 특별한 운동 없이 그냥저냥 살아온 사람이 아직 여기 앉아서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면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정말로 사람을 오래 살게 하는 건 뭘까요? 밥상 위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밥상 바깥에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오래전부터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90이 넘어서야 겨우 깨달은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진리였어요. 그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도 덜 아팠을 거고 덜 후회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댓글로 0이라고 남겨주시면 도움이 안 됐다는 뜻이고 1이라고 남겨주시면 도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피드백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먼저 그 유명한 목록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할머니, 뭘 드세요? 이 질문을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가족이 물어보고 이웃이 물어보고 처음 보는 사람도 제 나이를 듣고 나면 눈이 동그래지면서 꼭 물어봐요. 비결이 뭐예요? 특별히 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번 같은 대답을 친절하게 해줬어요. 아침에는 된장국에 밥 한 공기 먹었어요. 반찬은 김치하고 나물이 주로였어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나물, 제철나물이 나오면 데쳐서 무쳐 먹었어요. 고기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먹었고 돼지고기 수육이나 소고기 국을 끓여 먹었어요. 생선은 더 자주 먹었어요. 고등어, 꽁치, 조기 구워서도 먹고 찌개에 넣어서도 먹었어요. 과일은 제철 과일로 먹었어요. 여름에는 수박, 참외, 가을에는 감배, 간식은 고구마를 삶아 먹거나 떡을 좋아했어요. 물은 하루에 5잔 정도 마셨고 커피는 안 마셨어요. 대신 보리차를 큰 주전자에 끓여서 수시로 마셨어요.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건 평생 따로 챙겨 먹은 적이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배부르면 숟가락 놓고 그게 전부였어요. 먹는 걸 가지고 자기한테 벌을 준 적이 없어요. 맛있으면 맛있다고 먹고 배부르면 그만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갔어요. 아, 역시 한식이 좋은 거구나. 역시 자연식이 답이구나. 그러면서 만족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마치 시험 정답지를 받아간 사람처럼요. 수첩에 메모까지 하고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걸 안 물어봤거든요. 아무도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할머니,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버티셨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서 어떻게 아침마다 일어나셨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 많은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웃으실 수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아무도 안 했어요. 다들 된장국 레시피만 가지고 갔어요. 반찬 목록만 적어가고 중요한 건 놓치고 갔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할게요. 잘 먹는 건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건 전체 그림에서 아주 작은 한 조각이에요. 정말 작은 조각이에요. 퍼즐로 치면 1000조각짜리 퍼즐에서 한 조각이에요. 나머지 큰 그림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걸 증명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김순자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10살쯤 어렸고 같은 동네에 사셨어요. 이분은 건강에 있어서 정말 완벽한 분이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겨울에 칼바람이 불어도 나가셨어요. 아침은 현미밥에 채소 반찬만 드셨어요. 설탕이 들어간 건 절대 입에 대지 않았고 밀가루 음식도 안 드셨어요. 건강검진을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받으셨고 혈압도 항상 정상,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김순자 씨를 건강의 모범이라고 불렀어요. 저분처럼 살면 100살까지 살겠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김순자 씨는 73세 돌아가셨어요. 놀라셨지요?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몸은 건강했는데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외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연락을 끊은 지 몇 년이 됐었어요. 며느리하고도 말을 안 했어요. 손주 얼굴을 본 지가 한참 됐대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뒤로 줄곧 혼자 사셨어요. 저는 가끔 김순자 씨네 집에 놀러 갔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공기가 달랐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났어요. 밥 짓는 김이 나야 하는데 안 나고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조용하고 웃음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어요. 집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는데 왠지 쓸쓸했어요. 그 집에 앉아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 자체가 무거웠어요. 김순자 씨는 건강하게 먹었지만 건강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먹는 건 완벽했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었어요. 사람이 없는 삶, 웃음이 없는 삶,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삶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오래 가질 못해요.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마음이 꺼지면 몸도 따라서 꺼져요. 그 마음 저도 알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텅 빈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매일 밥 먹고 잠자고 아침에 눈은 떠지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는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달력만 넘어가는데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는 그런 날들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을 겪고 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말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목록 말고 진짜 이야기를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스트레스라는 보이지 않는 독에 대한 거예요. 이건 제 남편 이야기를 해야 해요. 제 남편 영수 씨는 택시 기사였어요. 40년 넘게 서울 거리를 누볐어요. 비 오는 날이든 눈 오는 날이든 한여름 찜통 더위든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날이든 핸들을 잡았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벌어온 돈은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 줬고 아이들 학비도 다 됐어요. 술도 거의 안 마셨고 담배도 안 피웠어요. 겉으로 보면 건강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영수 씨한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속으로 사귀는 사람이었어요. 손님이 무례하게 굴어도 웃으면서 참았어요. 뒤에서 욕을 해도 거울로 한번 보고 말았어요. 다른 차가 위험하게 끼어들어도 경적 한번 누르고 삼켰어요. 집에 와서 힘들다는 말도 잘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어땠어요? 하고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었어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매일매일 같은 대답이었어요. 저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늘 괜찮다고만 했어요. 근데 사람이 괜찮은 척을 너무 오래 하면요. 몸이 먼저 알아채요. 머리는 속일 수 있어도 몸은 못 속여요. 몸은 거짓말을 모르는 거예요. 에이. 어깨가 점점 굳어갔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어요. 밤에 잠을 깊이 못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다고 했어요. 그래도 병원에는 안 갔어요. 이 나이면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넘겼어요. 영수 씨가 65에 쓰러졌을 때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따로 큰 병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몸 전체가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복도 의자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몸 전체가 지쳐 있었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특별한 병이 아니었어요. 암도 아니고 심장병도 아니었어요. 병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 사람을 닳게 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참는 게, 사귀는 게, 괜찮은 척하는 게, 그게 40년 동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을 갉아먹은 거예요. 마야 안젤루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잊어버리지만 그 사람 때문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는 절대 잊지 못한다고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평생 참아온 그 감정들, 그게 전부 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화가 났는데 꾹 참은 순간들, 억울했는데 말 못한 순간들, 서러웠는데 혼자 삼킨 순간들, 무시당했는데 웃어넘긴 순간들,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몸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요. 어깨가 굳고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오고 그게 다 그 감정들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감정이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슬퍼도 안 슬픈 척, 화가 나도 참는 척, 외로워도 괜찮은 척, 그게 어른인 줄 알았어요. 그게 강한 거라고 배웠어요. 우리 세대가 다 그랬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맞아도 참고, 남편한테 서러워도 참고, 동네 사람한테 무시당해도 참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속으로 삼키는 게 어른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요, 그건 틀렸어요. 참는 건 강한 게 아니에요. 참는 건 천천히 죽는 거예요. 영수 씨를 보내고 나서 저는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 시작한 게 있어요. 매일 저녁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뭐가 힘들었는지, 뭐가 슬펐는지, 뭐가 화가 났는지, 뭐가 외로웠는지 그냥 입 밖으로 꺼냈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안에 가두지 않고 밖으로 꺼내는 거였으니까요.
말로 꺼내면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져요. 정말이에요. 가끔은 울기도 했어요. 영수 씨 생각하면서 한참 울었어요. 다 울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좀 개운해졌어요. 비 온 뒤에 하늘이 맑아지는 것처럼요. 울음이 마음을 씻어주면 그 다음에 다른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무한테도 안 했던 이야기를 혼자서라도 소리내어 해보세요. 다 안 해도 돼요. 한마디만이라도요. 오늘 좀 힘들었어. 이것만으로도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친구한테, 가족한테, 이웃한테, 아무한테나요. 요즘 좀 힘들어 이 한마디를 꺼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특히 평생 괜찮은 척 해온 사람한테는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때로는 약보다, 보약보다, 영양제보다 더 큰 힘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아까 잠깐 스쳐간 건데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바로 목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침에 왜 일어나느냐 이 이야기를요. 목적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걸 떠올리실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 큰 사업을 하는 일,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일,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일,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목적은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딱 그거예요. 영수 씨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눈은 떠지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왜 일어나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을 먹어야 하나 싶은데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쓸쓸할 줄 미처 몰랐어요. 숟가락을 들면 맞은편 자리가 빈 게 너무 크게 보였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었어요. 전화가 와도 받기 싫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1년 같았어요. 시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런 날들이 석 달쯤 됐을까. 어느 날 아침에 부엌에 물 마시러 갔는데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창틀 위에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거기서 연두색 싹이 조그맣게 올라와 있었어요. 영수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심어둔 깻잎 씨앗이었어요. 저는 그 작은 싹을 보고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영수 씨가 심어놓고 간 씨앗이 혼자서 싹을 틔운 거예요. 아무도 물을 안 줬는데 혼자서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 싹한테 물을 줬어요. 다음 날도 물을 줬어요. 그 다음 날도요. 그렇게 매일 아침 그 작은 싹한테 물을 주는 게 저한테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가 됐어요. 오늘도 물 줘야지. 그 한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웃기지요? 겨우 깻잎 한 포기 때문에 살았다니. 그런데 진짜 그랬어요. 그 작은 깻잎이 조금씩 자라는 걸 보면서 저도 조금씩 다시 살아났어요. 잎이 하나 나오면 기뻤고 줄기가 굵어지면 뿌듯했어요. 나중에는 화분을 더 놨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쑥갓도 심었어요. 베란다가 작은 텃밭이 됐어요. 매일 아침 나가서 물 주고 잎 상태를 살피고 해가 잘 드나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오전이 훌쩍 지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할머니들이 와서 구경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어? 나도 모종 하나 줘봐.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혼자 먹던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 싸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해가 지는 줄도 몰랐어요. 깻잎 한 포기가 결국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작은 싹 하나가 제 인생을 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물줄 화분 하나, 산책 나갈 길 하나, 전화 한 통 할 친구 하나, 돌보아야 할 무언가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큰 이유가 필요 없어요. 작은 이유면 돼요. 아주 작은 이유면 충분해요. 일본 오키나와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한테는 이키가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라는 뜻이에요.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당신의 이키가이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이 다 소박해요. 손주한테 낚시 가르쳐 주려고 일어나요. 텃밭에 물 주려고 일어나요. 옆집 친구하고 차 한잔 마시려고 일어나요. 고양이 밥 줘야 해서 일어나요. 거창한 사명이 아니에요. 큰 꿈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살 이유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이유가 사람을 10년, 20년 더 살게 해요.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산다고요. 이게 음식보다 운동보다 더 강력한 장수 비결이라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한테 그런 이유가 없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찾으면 돼요. 억지로 만들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꽃 한 분 키워보세요. 동네 산책을 시작해보세요.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든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깻잎이 될 거예요. 나는 이미 늦었어 하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제가 깻잎을 키우기 시작한 게 78살이었어요. 늦은 건 없어요. 절대로요. 살아있는 한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건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나머지를 다 잘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게 가장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바로 독이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103년을 살면서 제가 절대 확실하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칼이나 총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 눈빛으로, 태도로, 무시로, 비교로, 비난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매일 조금씩 죽여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예요. 제 동네에 박정희 씨라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정말 마음 따뜻한 분이셨어요. 늘 웃고 남을 도와주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죽을 끓여서 갖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동네 잔치집에 가면 항상 뒷정리를 도맡아 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분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잘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언니가 참 힘든 사람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박정희 씨를 깎아내렸어요. 너는 왜 맨날 그것밖에 못하니? 남편이 그 모양이니까 네 인생도 그 모양이지.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알기나 해. 솔직히 너는 머리가 좀 나빠서 그래. 전화할 때마다 명절에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박정희 씨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넘겼어요. 언니가 좀 그래요. 원래 좀 까칠해요 하면서요. 속으로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친언니한테 그런 말을 듣는데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정희 씨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웃음이 줄었어요. 동네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눈에 힘이 빠졌어요. 예전에 동네에서 제일 밝고 에너지가 넘치던 사람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어요. 마치 촛불이 천천히 꺼지듯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 번은 둘이 마당에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야, 네 언니를 좀 멀리하면 안 되겠니? 만날 때마다 네가 작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도 가족인데요, 할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 말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지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내 형제인데, 그래도 내 남편인데, 그래도 내 친구인데, 그래도 피가 섞였는데, 그래도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여러분 저는 103년을 살면서 이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람을 가장 깊이 찌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니까 더 함부로 말하고, 가족이니까 더 마음 놓고 상처를 주고, 가족이니까 더 당연하게 무시해요.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를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건 배신이 아니에요. 그건 도망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보호예요. 그건 생존이에요. 나무도 뿌리가 썩으면 가지를 잘라내요. 아까운 가지라도 잘라내야 나무 전체가 살아요. 만약 가지를 안 자르면 나무 전체가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에너지를 빼앗고 내 자신감을 깎아내리고 만날 때마다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 끊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거리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전화를 짧게 끊거나 명절에 좀 일찍 나오거나 그 사람이 시작하는 부정적인 대화에 반응하지 않거나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거예요.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나만 편하자고 이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괜찮아요. 그 죄책감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서 드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은 그런 거 안 느껴요. 죄책감이 든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좀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예요. 이건 조금 부드러운 이야기인데 은근히 깊은 이야기예요. 놓아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103년을 살면 놓아줘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요. 사람도 놓아줘야 하고 물건도 놓아줘야 하고 기대도 놓아줘야 하고 과거의 나도 놓아줘야 하고 후회도 놓아줘야 해요. 제가 여든이 됐을 때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까 30년 전 옷이 아직 걸려 있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도 있었으셔요. 서랍을 열어보니까 아이들 어릴 때 쓰던 크레파스, 공책, 연필깎이가 나왔어요. 부엌 찬장 맨 윗칸에는 손님 올 때 쓰려고 아껴둔 예쁜 찻잔 세트가 한 번도 안 쓰인 채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었을까? 대답은 간단했어요. 놓으면 진짜 끝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 옷을 버리면 그때의 젊었던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고, 아이들 물건을 버리면 아이들이 어렸던 그 행복한 시절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 같고, 아껴둔 찻잔을 버리면 언젠가 올 줄 알았던 손님이 정말로 영영 안 올 것 같아서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요? 안 쓰는 물건인 줄 알면서도 못 버리는 거, 안 볼 사진인 줄 알면서도 못 치우는 거, 안 입을 옷인 줄 알면서도 옷장에 그냥 놓아두는 거, 안 쓸 물건인 줄 알면서도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하면서 창고에 넣어두는 거. 그런데요, 물건을 놓는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추억은 물건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건 아무리 물건을 버려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그때 일주일에 걸쳐서 천천히 집안을 정리했어요. 안 입는 옷은 이웃한테 드렸어요.
이거 입으세요. 아직 멀쩡해요. 하면서요. 아이들 물건은 사진을 찍어두고 필요한 건 아이들한테 보내고 나머지는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아껴두었던 예쁜 찻잔 세트, 그날 저녁에 제가 꺼내서 직접 썼어요. 혼자 앉아서 그 예쁜 찻잔에 보리차를 따라 마셨어요. 아껴서 뭐해요? 쓰면서 누려야지요. 그러고 나니까요, 집이 넓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졌어요. 숨이 트였어요. 뭔가 무거운 짐을 등에서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물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들도 놓아줘야 해요. 이게 더 어려워요. 물건은 손으로 집어서 내놓으면 되지만 마음속 짐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가지고 계시지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래 그랬어요. 40년 전에 아이한테 소리 질렀던 게 한밤중에 불쑥 생각나서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50년 전에 남편한테 좀 더 다정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게 가슴이 아팠어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한 것들이 아쉬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데 해가 뜨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분홍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는 어제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해는 매일 아침 새로 뜨는 거구나. 어제 구름이 잔뜩 끼었든 비가 쏟아졌든 태풍이 왔든 상관없이 오늘 아침 다시 떠요. 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매일 아침 해처럼 새로 시작하면 안 될까. 여러분, 과거를 놓아주세요. 한꺼번에 다 놓을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 내일 또 하나 그렇게 조금씩 내려놓으면 돼요. 손에 짐이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빈손이 되어야 새로운 걸 받을 수 있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자, 5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듣고 나면 마음이 좀 밝아지실 거예요. 바로 웃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아버지가 이 아이는 잘 때도 웃는다고 하셨대요. 지금도 저는 하루에 여러 번 웃어요.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도 웃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웃은 적도 있어요. 주름이 하도 많아서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타고난 성격 때문만은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은 건데 웃음이 정말로 약이에요. 비싼 약도 아니고 처방전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없는 약이에요. 제 이웃에 최영자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웃음이 거의 없는 분이셨어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심술궂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웃는 분이셨어요. 무표정했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요?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그렇군요 하고 표정이 늘 같았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얼굴이 똑같았어요. 저는 가끔 최영자 씨한테 웃기는 이야기를 일부러 해줬어요. 옛날에 남편이 김장할 때 배추 위에서 미끄러져서 뒤로 벌러덩 넘어진 이야기 같은 거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스스로 배를 잡고 웃는데 최영자 씨는 그래요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또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장에서 생선 사러 갔다가 고무장갑을 낀 채로 지갑을 꺼내려다 물고기가 지갑 위에 떨어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웃고 또 웃고 과장해서 또 웃고 했더니 최영자 씨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배시시 웃은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웃었어요. 하하 하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깜짝 놀란 얼굴을 하더니 눈이 촉촉해지면서 이러셨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웃지 못하고 살았으면 저런 말이 나올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소리 내서 웃어본 게 언제예요? 배를 잡고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숨이 차도록 웃어본 게 언제예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오늘부터 웃을거리를 좀 찾아보세요. 웃기는 영상을 봐도 좋고 옛날 친구한테 전화해서 옛날 이야기를 해도 좋고 어릴 때 있었던 웃긴 일을 떠올려 봐도 좋아요. 손주한테 전화해서 재롱을 들어도 좋아요. 웃음은 돈이 안 드는 최고의 보약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싼 건강법이에요. 저는 힘들 때도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을 보내고 나서도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 보내면서도 몸이 아플 때도 그래도 웃을거리를 찾았어요. 물론 울기도 했어요. 실컷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웃었어요. 울고 나면 이상하게 웃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울음이 마음을 한번 씻어주면 그 다음에 웃음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으세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꽁꽁 숨겨두고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게 오히려 병이에요. 자, 6번째 이야기예요. 이건 좀 조용한 이야기인데 깊이 들어주셨으면 해요. 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 어른들한테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 세대는 잠을 참 홀대했어요.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야 부지런한 거라고 했어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거라고 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 지피고 밥 짓고 반찬 만들고 빨래하고 시어머니 수발 들면서 잠이 모자란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 12시에 눕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잠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잘 잔 날과 못 잔 날은 하루가 완전히 달랐어요. 잘 잔 날은 기분이 좋고 몸이 가볍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거웠어요. 못 잔 날은 모든 게 무겁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세상이 온통 회색으로 보였어요. 잠은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이에요. 기계로 치면 정비 시간이에요. 밤에 자는 동안 몸이 낮에 쌓인 피로를 정리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면역력을 채우고 뇌도 쉬면서 정리를 해요. 잠을 충분히 안 자면 몸이 정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차도 기름만 넣고 정비를 안 하면 언젠가는 멈추잖아요. 사람 몸도 똑같아요. 저는 80 넘어서부터는 잠을 최우선으로 챙겼어요. 밤 9시면 텔레비전 끄고 9시 반이면 이불 속에 들어갔어요. 아침에는 알람 같은 건 안 맞추고 자연스럽게 눈이 떠질 때까지 푹 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낮잠의 힘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점심 먹고 나서 20-30분만 눈을 감아도 오후가 달라져요. 깊이 잘 필요 없어요. 눈만 감고 가만히 쉬어도 돼요. 소파에 기대서 눈만 감아도 몸은 그 시간 동안 쉬어요. 여러분, 잠 좀 충분히 주무세요. 잠 많이 자는 게 게으른 거라는 생각, 이제는 버리세요. 잠 잘 자는 게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가장 쉽고 가장 효과 좋은 건강법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여러분께 가장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솔직히 앞에 한 모든 이야기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제가 90이 넘어서야 겨우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단순한 진리인데
깨닫기까지 80년이 넘게 걸렸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본 거예요. 그건 바로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당연한 소리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우리는 평생 어딘가를 향해 달려왔어요. 젊었을 때는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을 향해 달렸어요.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낳는 것을 향해 달렸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는 아이 대학 보내는 것을 향해 달렸어요. 아이 보내고 나면 은퇴를 향해, 은퇴하고 나면 건강을 향해 늘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렸어요. 항상 미래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오늘을 놓쳤어요.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이 아이 유치원 어디 보내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내일 시장에서 뭘 사야 하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다 모여 앉아 웃고 있는 그 귀한 순간에도 머리는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 순간들을 왜 좀 더 깊이 느끼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천천히 바라보지 못했을까? 저는 지금도 가끔 그게 아쉬워요. 미스터 로저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어요. 가장 위대한 시간은 다른 어떤 때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예요. 어제는 이미 갔어요.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약속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 확실하게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한번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서두르지 말고 그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걸 그냥 지켜봐 주세요. 밥을 먹을 때 국물 한 모금이 목을 넘어가는 그 따뜻한 느낌을 한번 온전히 느껴봐 주세요. 걸을 때 발밑에 땅을 한번 느껴봐 주세요. 바람이 뺨에 닿는 걸 느껴봐 주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눈을 한번 제대로 바라봐 주세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로 들어봐 주세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사는 거예요. 제가 103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거창한 순간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남편하고 저녁 먹고 나서 마루에 나란히 앉아서 별을 보던 여름밤이었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까르르르 웃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오던 토요일 오후였어요.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빗소리만 듣고 있던 시간이었어요. 이웃 할머니하고 감나무 아래서 잘 익은 감 까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던 가을날 오후였어요. 손주가 어릴 때 무릎에 앉혀놓고 동화책을 읽어주던 저녁 시간이었어요. 다 사소한 거였어요. 다 지나가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사진도 안 남기고 기록도 안 한 그냥 흘러간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전부였어요. 삶이라는 건 그런 작고 조용한 순간들이 모인 거예요.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조용하고 따뜻한 일상이 차곡차곡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수 씨가 떠난 뒤에 저는 이걸 뼈저리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같이 있을 때 왜 좀 더 바라봐 주지 못했을까? 왜 좀 더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자주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왜 오늘 수고했어요 한마디를 더 해주지 못했을까? 다 있을 때는 몰라요. 떠나고 나서야 알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한번 잘해주세요. 거창한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고마워 한마디 해주세요. 같이 밥 먹으면서 눈을 마주쳐 주세요. 같이 걸으면서 팔짱을 껴주세요.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 한마디면 돼요. 그 작은 것들이 나중에 다 보석이 돼요.
그 사람이 곁을 떠나고 나면 그때서야 그 순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사무치게 알게 돼요. 저는 매일 아침 영수 씨가 앉던 빈 의자를 봐요. 그 의자가 11년째 비어 있어요. 아무도 안 앉아요. 저는 그 의자 위치를 한 번도 안 옮겼어요. 매일 아침 그 의자를 보면서 영수 씨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사해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그 빈 의자가 매일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있을 때 잘하라고, 지금이 전부라고, 오늘이 끝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래 사는 비결은 뭘 먹느냐가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잘 먹는 건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건 큰 그림에서 작은 한 조각이에요. 진짜 비결은요. 첫째, 속에 쌓인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참지 말고, 삼키지 말고, 울든 웃든, 화를 내든 어떻게든 밖으로 꺼내세요. 둘째, 아침에 눈 뜰 때 나를 일으켜 세울 작은 이유를 하나 가지세요. 깻잎 한 포기여도 좋고, 전화 한 통이어도 좋고, 산책 한 바퀴여도 좋아요. 셋째, 나를 갉아먹는 사람과의 거리를 용기 있게 조절하세요. 그건 배신이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넷째, 붙잡고 있는 과거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물건이든 후회든 기대든 원망이든 손이 비어야 새 것을 잡을 수 있어요. 다섯째, 매일 한 번은 소리내서 웃으세요. 웃을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웃으세요. 여섯째, 잠을 충분히 죄책감 없이 주무세요. 그게 게으른 게 아니라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을 사세요. 어제를 붙잡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사세요. 오늘 먹는 밥 한 끼, 오늘 마주치는 사람 한 명, 오늘 보는 하늘 한 번, 그게 다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103세까지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보내왔어요. 남편도, 친구도, 이웃도, 심지어 저를 미워했던 사람도 다 먼저 갔어요. 많은 계절을 보냈고 많은 아침을 맞았어요. 기쁜 날도, 눈물 나는 날도, 아무것도 아닌 날도 다 살았어요. 그 모든 날들 중에서 제일 좋은 날이 뭔지 아세요? 오늘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살아있으니까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의 오늘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잠깐 멈춰보세요. 하던 일을 내려놓고요.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숨을 천천히 한번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나는 충분하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해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거잖아요. 바쁜 시간 쪽에서 혹은 밤늦게 혹은 아침 일찍 이걸 들어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연결된 거예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 사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보다 중요한 건 가진 걸 누리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 건강히 챙기세요. 마음도 건강히 챙기세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웃으시고 가끔은 실컷 우세요. 참지 마시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자기한테 좀 더 너그러워지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많이 참으시고 많이 견디셨어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도 돼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따뜻하게 여러분답게 사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